주석궁 우리가 부른다는 곳, 뭐 어떤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진무를 보고 살던 곳, 그것이 원래 이름은 금수산 의사당. 아, 그렇게 불렀어요. 금수산 의사당으로 불렀는데 이제 사망한 다음에 태양궁전으로 바꿨는데 북한에서 외교부 같은 데서는 주석궁이라는 말을 써요. 금수산 의사당 외사국장 하면 이게 단어가 길어지니까 그치. 아 주석궁 외사국장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는 정말 가장 성스러운 것, 가장 경계가 삼엄한 것.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외교관들 빼놓고는 아마 북한 간부들은 한 장관 이상급 돼서 국가연회에 초청받아 갈 만한 사람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곳이죠. 주석궁의 규모가 큰가요? 그렇죠. 지금 면적만 보면은 350만 평방미터라고 그러니까 우리 6만 6천 명 수용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17배 되고요. 금수산 태양궁전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이요? 그래서 태양궁전 법이 법이 있는데 있다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혁명의 성지로 성역화한다 이러고 정말 뭐 법 내용을 보면 허접한 내용인데 시설이 망가졌을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전력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이제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짭짤한 씨 저기 지금 주애랑 그러면 저 주석궁에 같이 사는 거예요? 김종인 동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어?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는 1급 비밀입니다. 위대하고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언젠가 신년사를 멋있게 소파에 앉아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주된 김정은의 집무실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위성 사진 등을 토대로 추론해 봤을 때 노동당 본부 청사 안에 있는 15관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사시에 저희가 그걸 때려야 돼요. 김정은 집무실을 빵 때려야 돼서 김정은이 주로 어디를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머무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김종민 동무한테 내가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12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17일. 힘들었어. 힘들었어 외우느라고 이거. 12월 17일. 주민분들도 힘든 걸 제가 어떻게 해.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저의 아바디 김정일 장군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네, 갔나? 내가 이번에 그 과거 주석궁이라고 불렸던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그리고 작년 12월 16일에도 김정은이 찾았던 곳이 바로 이 금수산 태양궁전, 과거 금수산 의사당, 일명 별칭 주석궁, 세 개가 다 같은 곳이죠. 한 곳에 대한 이름을 김일성 사후로 우리가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죠. 김정일 사망 12주기를 맞았습니다. 김정은이 관료들과 함께 참배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좌우로 누가 섰는지를 보는 게 새해에 신년에 김정은과 권력을 함께할 북한의 지도 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국가의 이제 최고 통치자가 과연 어떤 곳에 있느냐. 그러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이 궁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크렘린궁, 기와가 푸른색 청와대, 야 이게 주석궁이에요. 강가 옆에 대단하네요. 하얀색이네. 약간 정원 조경은 무슨 저 베르사유 궁전처럼.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이름도 바뀌고요. 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2013년 집권한 이듬해에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사실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미 공개가 된 세상에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의 사회고 또 그 안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주석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폐쇄적이며 공개되지 않았다는 건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 과연 주석궁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역사 선생님 많으시죠? 그렇죠. 네, 우리 썬킴 특타 선생님이시죠. 어마어마한 스타일이에요, 항상. 어마어마한 스타일. 0.3타에 들어가시는 한국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근데 오늘 모실 이분이요 진짜 일타입니다. 가장 핫한 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관련돼서도 정말 깊게 파셔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적장자로 왕이 계승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연산군. 연산군이 적자였어요. 이미 한국 전쟁을 한번 겪었잖아요. 국가 관공서들을 남쪽으로 다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반갑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느 영상에서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왜 북한에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사의 하나의 영역이 있죠. 저는 현대사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 현대사면 당연히 북한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 안에 이제 포함된 거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대학 때 탈북자 형님이랑 기숙사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탈북자 형님이랑 2년 살면서 북한 이야기를 밤마다 들었어요. 사학관. 네네네네. 이만갑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걸로 알아요. 서기영 아닌가요? 네, 맞아요. 김혁. 꽃제비 박수. 네네네네네네. 2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같이 살았어요? 와, 그럼 북한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겠네요. 아, 귀에 정말 피단하게. 밤마다 정말. 그 형이 또 이거 세뇌를 또 엄청 하셨네. 온 지 조금 되시기는 하셨었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대부업체 광고. 예. 뭐 러시아 뭐 이런 게 나오고. 네네. 뭐 이런 게 딱 떴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무이자로 빌려준다니까. 무이자 단박 대출 네. 전화 한 통으로. 전화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 아니라고. 어제 이정도 없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다들 여기 전화를 안 하냐. 그렇지. 300만 원 무이자인데. 자, 주석궁 근처에 있는 곳이죠.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일을 어떻게 한 건지 아무튼 만수무강을 못하고 간 김일성 일가의 영생불멸을 위해서 줄기세포까지 연구했던 작가 김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결별한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성 만수무강연구소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론 윗분들은 직접 만나서 진료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연구원은 직접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제가 연구원에 있은 지가 1990년부터 6년 동안 있었거든요. 90년. 예, 그때면 김정일의 국외 체제가 확실히 된 상태고 그리고 김일성은 그 당시에 좀 이제 많이 노후된 상태인데 92년도면 80돌 됩니다, 그때가. 그때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그때 줄기세포를 하면서 감사장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우리 연구원을 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와. 우리 가족들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왜? 근데 취소된 이유가 뭐냐면
주석궁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김일성한테 모든 음식을 제공하는 총괄하는 이제 부장이 김일성한테는 충성을 다했는데 그 당시 김정일한테는 약간 밉보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눈이 났죠. 눈밖에. 김정일은 맨날 밤에 파티하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걔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줍니다. 몇 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눈에 딱 난 거죠. 눈밖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지금 다 가게 됐는데 1회 촬영한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근데 갑자기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김일성은 못 만나본 거네요. 직접 보지 못하고 뭘 받아 직접 보지 못하고 뭘 받아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한 얘기를 자, 북한에서 보면 정말 이 주석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에 발을 들어놓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같은 곳을 5월 5일 날 개방도 하고 어린이들이 막 들어오라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진짜 이건 어려운 얘기네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든지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진짜? 네, 백악관 같은 행사 경우 많이 하잖아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무료로 여권 보여주면 들어가요. 투어가 있죠. 투어가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클린턴 행정부였잖아요. 그때는 재수가 좋으면은 백악관 안에서 클린턴 대통령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지나가. 크렘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틴이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 있는 크렘린 못 갈 줄 알죠. 예. 지금도 들어가요. 물론 푸틴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는 못 가지만 그 외 지역은 일정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입장료를 내면 지금도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석궁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주석궁에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주석궁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주석궁 구석구석을 몰라요. 유일하게 주석궁 전체를 아는 사람은 주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을 호위하는 호위병들, 그리고 비서실. 이 사람들이 주석궁의 구석구석을 알지. 그러겠네. 주석궁에서 뭐 1호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비서실 사람하고 안내원하고 호위국 병사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못 다니고요. 그리고 생전에 김일성 생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할아버지 만나러 주석궁 못 들어갔을걸요? 왜냐면요. 사실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반대한 여자의 이제 후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란 말도 안 하고 유일하게 김일성이 손자라고 그 사람이죠. 김정남 씨. 네, 김정남 씨가 유일했고 김정은은 아마 할아버지를 못 봤을 거예요. 야, 이렇게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 있다 보니까 내래 뭐 김일성 할아버지 있을 때 주석궁도 못 들어가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래 그때 진짜 주석궁을 못 들어가 봤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어. 주석궁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러 개지. 이게 오후에 발표됐어요, 우리한테. 여름이었고 포해가 막 뿌려졌죠. 맞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영구차가 서서히 정대거리에 들어서 성공난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대결의 연도에 떨쳐나와 거리를 눈물로 적시며 몸 놓아 울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저 휴가 나가는 날이었어요. 수방사 때? 네, 정문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죠. 저도 그때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인데 연구소에 있다가 제가 또 출장을 나간 게 주기세포를 가지러 가는 게 산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그 죽었다는 그런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두려웠던 게 저들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김일성 건강을 위한 건데 김일성 죽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다음에 그 이락빈 소장이라고 그 사람은 집이
자동 다 깨졌어요, 사람들이. 애들 뭐 했냐? 저희도 엄청 겁이 났거든요, 그때는. 만수무강 연구소인데. 만수무강을 근데 옛날 못했잖아. 같으면 그 고치다 같이 못하면 같이 같이 묻히는 상황이니까. 사장님 정도. 이 보장님들은 같이 묻히지 않나요? 진짜 몇 달 동안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영상 보면서 지금 바로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7살 때였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시민들이 그냥 전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나온 줄 알아. 다 서가지고 울고 땅 치고. 군중들은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열을 터뜨립니다.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바닥이 비도 안 왔어요. 젖어 있었어요. 네, 그때 눈물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딱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앉았는데 야, 신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죽었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허벅지를 빡 꼬집는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찔끔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비볐어요. 그리고 약간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얼굴이 약간 거먹게 막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운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혹시 어디 계실 때죠? 저는 한국에? 전 서울에 있을 때. 그죠? 근데 어땠어요, 기분이? 아니, 점심을 먹는데 발표했잖아요. 12시에. 탁 12시에 발표하는데 와, 통일이 되려나? 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그거예요.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가면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게 좀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이렇게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학교 때부터 한 3번 정도 다녔어요. 여기 참배하러 갔었거든요. 내부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 김일성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봤어, 저걸 진짜로? 네. 시신을 이제 보고 이렇게 안내원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안내원을 따라서 이렇게 홀에 들어갔다가 김일성이 누워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사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솔직히 좀 무섭죠. 네. 근데 무섭지만 그래도 막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막 울먹거려야 되고. 이게 시신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냥 안 돼 잡혀가죠. 네. 끝나는 거지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지르면서 땅을 쳐야지. 심지어 그 안에 울음홀도 있어요. 네, 우러멀에서 그 안내원이 해설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청병력 같이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인민들과 함께 용생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신이 보존되는 상태로 남게 된 건지 아니면 후계자였던 이제 김정일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유지가 된 건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고인의 어떤 그냥 유언 때문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국면이. 그러니까 지금 뭐 레닌, 그다음에 마오쩌둥, 김일성, 호치민도 있어요. 호치민도 있고 맞아요. 다 미라가 됐잖아요. 대부분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왜 하필이면 사회주의 지도자, 독재자들을 이렇게 미라화했을까요? 다음 사람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신성화시키는 거야. 아, 그럼 본인이 원했을까요? 그를 나를 미라로 만들어줘. 아니지. 봐봐요. 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레닌이요. 1921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소련을 건국하자마자 쓰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대신 통치해줄 수 있는 임시 지도자를 찾아.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만 하는 난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는 스탈린이 들어온 거예요. 스탈린을 불러.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에 네가 그러면 그 행정 업무를 좀 해라 했는데 스탈린이 속으로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레닌 쓰러져 있잖아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모든 그 당 중앙 기구 등등등에 자기 사람을 심어.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레닌이 아, 내가 실수했다. 사람 잘못 봤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권력은 네가 가져라. 스탈린. 근데 2가지만 내가 소원을 빌 테니까 이것만은 좀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첫 번째, 볼셰비키 혁명 동지들은 죽이지 말라. 2번째, 나 죽으면 우리 엄마 옆에 좀 묻어달라. 해요. 근데 스탈린 딱 봤을 때 자기는 지금 통치 기반도 없고 명분도 없어. 근데 레닌의 후광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뭘 하냐? 박제로 만들자.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딱 크렘린궁에 전시, 이번에 동물원 같이 전시를 해놓고 전국에 레닌 동상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스탈린은 이 레닌의 후계자다. 이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었어요. 호찌민 말씀하셨잖아요. 호찌민은 그 제2차 인도 차이나 전쟁,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중에 죽어요.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호찌민이. 뭔데요? 나 화장한 다음에 내 죄를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베트남 전국 강산에 다 뿌려달라. 당연히 다음 집권 세력이 딱 보니까 레닌 효과 있거든. 화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똑같이 이걸 박제해가지고 전시해가지고 우리 후광 정치를 하자. 아마 본인들이 좀 살아있었으면은 내 시신이 동물원에 저런 그렇지. 원숭이 같이 전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할걸요. 그러겠다. 김일성도 사실은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미이라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일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는 영생론, 이른바 수령 영생론, 수령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거 뭐 재뿌리거나 매장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박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내장은 다 빼내고 복잡하더라고. 1년 반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을 하는데 뭐 포름알데히드에다 포름알린에다가 글리세린에다가 온갖 그걸 해서 한 달 반 동안 1년 반에 한 번씩 한 달 반 동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고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원래 형태를만 유지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이것만 있는 거고. 그래서 끔찍하죠. 그래서 인체의 신비전요. 그러니까 한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실제로 신체 중에서는 얼굴, 보이는 얼굴하고 나머지는? 손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옷이 입혀져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러면 미라로 만들었을 때는 그때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모스크바 뉴스 방송에서 관련 비용을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초보적인 조치를 하는데 한 100만 불 정도가 들었다. 그리고 80만 불 정도가 매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장엽 비서가 97년에 탈북망명을 한 다음에 금수산 기념궁전 그 미이라 처리하고 이러는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북한 인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지 않았을 거다.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까지 사망하면서 똑같이 지금 2세트가 지금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관리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드라이 아이징 될 거야? 말릴 거야?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주혜한테 어떻게 할까? 이게 어차피 결정 권한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피라미드 정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아주 권력의 속성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륜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유언조차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걸 미라의 형태를 만든다는 건 권력이 가진 어떤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천체에 대한 기본 개념적인 그런 뭐랄까 상식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하나잖아요. 근데 누구가 있어요? 그럼 누군 하나는 태양이고 누군 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왼쪽이 태, 오른쪽이 양 이렇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흑양이론으로. 자, 이렇게 주석궁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궁을 만든 거는 김정일이에요. 그러면 김정일은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고 이걸 만들고 나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자,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거대하네요. 와, 진짜 넓다. 비밀통로? 우와. 300m 안에 차가 다녀요? 아,
느낌 어때? 와, 뭔가 다른 또 지하 세계가 있는 느낌. 야, 나는 개미집이 생각이 나. 아, 개미집. 네,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이게 그 금수산 기념군정 관람을 갈 때마다 거기 옆에 진짜 여기 있었어요. 그 지하 통로로 해서 무슨 욕을 만든다고 하면서 진짜 막 군인들 건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얘기만 하나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역에 실제로 내리거나 그 역에서 기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누구도 통과를 못하고 내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 여기 하나 들어온다 하면서 그냥 건설만 하는 것만 보였어요. 이어진 데가. 야, 이거 아주 그냥 깜짝깜짝들 놀래구만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 김실가의 무궁한 지하 비밀 통로.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북조선의 지하 클라스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북한의 땅 파기 기술은 뭐 최고죠, 세계 뭐. 거의 세계 탑 두더지급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6.25 체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6.25 딱 개전하고 사실 북한군이 그냥 물밑이 내려왔는데 파죽지세로 내려왔는데 개전 초기에 미국이 공군을 보낼 수 있잖아요. 고지가 있으면 거기 그냥 폭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지하가 효과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하 땅굴로 들어가면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 집안 어떻게 보면 짠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땅 밑에 숨어 있고 죽어서는 땅 위에 올라와서 누워 있고. 맞네. 그러니까. 근데 이 공을 들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삐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짭정은 씨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죠? 그거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다가 다칩니다. 모르면 꼭 다친다고. 모른다는 얘기를 꼭 저렇게 하더라.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만갑이 모를 수는 없겠죠. 자, 특별한 분을 한 번 더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건설하는데 실제로 동원이 됐던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지하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도) 9월 26일 평양 공병국에 입대해 가지고 전유역에서 전승역, 광명역, 여로산 요거는 내가 목적하고 일한 곳입니다. 주석부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가족들만이 유사시 이제 전쟁이 한다 대피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부에서 그 안에 어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민들이 타는 광명역보다 더 밑에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포도 타고서 빠지는 게 전역으로 그리고 내가 정확히 그 설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와, 지하철 밑이야. 3단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류경 호텔 앞에가 내가 있던 중대가 그 앞에 있는데 어떤 때는 거기서 류경 호텔 쪽으로 걸어가려면 갑자기 행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가는 길에가 예술인 아파트예요. 여긴 뭐야?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김정일이가 또 당장년의 총사로부터 지하로 쭉 와가지고 예술인 아파트 40층이란 말이에요. 40층에 올라가서 유람하는 데라 그러더라. 어? 유람? 그게 바로 황금벌 옆으로 지나서 중앙당 총사로로 왔다 갔다 하는 비밀구리란 말이에요. 영화 배우들 엄이라니 인민배우라든가 김정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옛날 배우들 그 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에 다 이름난 배우들이 사는 집들이. 거기면서 뭐 연예인들도 만나고 그러면 만나서 손목시계 시계도 주고 무슨 또 잘한다고 치아도 하고 예술인 아파트는 자주 갔다 오더라고. 왕조 시대 왕이 이제 궁녀들 만나러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나도 몰랐단 말이야. 그저 하라. 비밀 지키라. 전에만 살기 위한 곳이란 말이야. 평양에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굴을 뚫어놓고 비밀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민들이 그거 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김정일이가 죽으라면 죽고 먹으라면 먹고 의문만 있고 권리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아니 뭐 상상 그 이상일 줄은 알았는데 예술인 아파트까지. 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일이 상상이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워낙 예술을 좋아하기도 했고 예술인들에게 뭐 혜택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분의 증언은 본인이 직접 듣고 목격했다라는 건데 그 지하철역 밑에 있는 김정일이 대피할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황금벌역 뒤에 있는 40층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까지도 저 땅굴이 연결돼 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쉬쉬하면서 소문처럼 자기가 들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국방부를 오래 출입했던 기자로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땅 위에 보이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극장 도시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땅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B1B 랜서 같은 게 한반도에 한번 쫙 뜨잖아요. 그러면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자취를 감춰요. 싹 북분 수뇌부가. 그게 다 지하에 이제 벙커 시설로 대피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지하 도시처럼 평양의 노동당 집무실을 반경으로 엄청나게 많은 벙커가 조성되어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저게 만약에 예술인 아파트랑도 연결이 돼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벙커와 벙커를 연결하는 길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어서 그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낮에 도로를 통해서 땅 위로 김정일의 연회에 초대된다면 사람들 보는 이목도 있을 거니까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상상이지만 예술인들이 김정일이 불렀을 때 김정일이 있는 뭐 연회 장소나 노동당에 있는 모처, 안가 같은 곳에 비밀스럽게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용됐을 개연성은 있다.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 예술인 아파트랑만 이 집무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는 별하별 지상에 있는 시설들과 아마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 많은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이랬고, 실제로 김정일 자체가 첫 번째 만났던 이제 성혜림 같은 경우가 영화 배우, 그것도 이제 기혼 여성이었잖아요. 유부녀인 상황이었고, 또 이제 고용이도 예술단이었고, 적어도 비밀 파티나 이런 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다. 저는 그거 다 구라고 생각하고 말이 됩니까?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서도 독재자들이 여성들 몰래 불러다 파티 안가에서 논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처럼 정말 완전 그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 속에서 주민들 눈을 피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땅굴을 몇 킬로를 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참수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궁전도 푸틴도 별장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격을 받거나라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도주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고, 자기 전용의 철도가 다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 또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놨을 가능성은 있지만 만든 김에 평화시에 좀 쓰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게 비용된 효과가 없는 거야. 뭐 하라 그래?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은밀한 나라 속에서 얼마든지 갖다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 차 모르는 사람은 다 할 텐데, 그러면 그게 지하로 가는 길이거나 뭔 상관? 괜히 그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날아가는 사회지. 뭐 이런 데인데 굳이 저래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술인 아파트랑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는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예술인에 대한 그 우대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인민배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좀 칭송을 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사상에 대한 홍보나 공보적인 차원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높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전시가 터졌을 때 그들의 이용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결 통로 만들어줘서 비상시에 그들도 숨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석궁부터 노동당 청사부터 주요 시설이 다 그 땅굴로 지하 터널로 연결돼 있는 개연성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이런 거죠. 예술인 아파트가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 인식됐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적 자산으로 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민간의 영역의 예술이지만, 예능이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배우라든지 어떤 예술인들을 공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보고서 그런 어떤 대접을 해줬다. 취지는 그런 것이나 이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하 통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지금. 근데 이 지하 통로가 뭐 예술인 아파트와 연결돼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인 아파트가 공적 자원인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있어. 뭐가 있냐면 주석궁과 노동당 당사와 연결돼 있는 길을 따라가면은
나오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북한 곳곳에 있는 초호화 별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 별장이에요. 그렇죠. 특각으로. 사실 이제 김정일도 이제 살아있을 때 평양에 머문 시간은 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0개월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치 좋은 곳에 특각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이 좋은 곳에, 온천 있는 곳에는 온천 특각 있고 바닷가 지역, 산 지역 이런 데 특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석궁에서 아니면 조선노동당 당사에서 지하로 해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평양 외지 어디에 나오는 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시도로하고 1호도로가 있어요. 산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북한에 있는 이런 별장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무를 이제 뭐 2개월 정도 보면 피곤하겠죠. 그러면 이런 특각들 자기들 별장에 가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은 보내는 거죠. 강원도 원산에도 많이 원산 특각을 이제 제일 애용하는 게 과거에 이제 엄마가 니가타에서 북송이 돼서 이제 오면서 원산에 처음 내렸고 또 원산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고용이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마음의 고향이겠죠. 그렇죠. 마음의 고향인데 기본적으로 김정일,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어떤 뭐 엽색 행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엽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김정은이 초청한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섬에서 이렇게 즐겁게 뭐 즐기고 며칠 동안 정신없이 놀았다. 이런 것들이 아직 북한의 문화로 남아있고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 기쁨조, 북한에서는 물론 기쁨조라 부르지 않습니다만 관련 영상이 나온 적도 있고. 많은 간부들이 우리 대남하는 김용순 2003년에 교통사고로 숨졌죠. 후임자인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숨졌죠.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교통사고로 숨졌죠. 근데 그거를 뭐 음모설과해서 권력 제거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다 죽은 거예요. 술 먹고 기사 데리고 오지 마. 몰고 와. 만취된 상태에서 집에 가다가 들이받거나 이래서 깜깜하니까 또 평양 도로가. 그런 그 어두운 문화가 아직도 있고 사실 비밀 통로라는 게 거기에서 좀 연유해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데니스 로드만 갔을 때 원산 특각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비자 섬 같은 데 가서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원산 특각인데 저게 이제 요트가 있는 저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특각 설비들이잖아요. 이 특각 어느 한 집에 김정은이가 있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전시에 뭐가 딱 터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배 있는데 배로 타고 도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흥에 마전이라는 특각이 있어요. 마전 특각도 이거는 해변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지하 땅굴로 해서 해변으로서 나가면 요트가 탈 수 있는. 야, 그러니까 로드맨 입장에서는 앞에 바다도 있고 해변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비자섬 같다라고 표현한 거. 이비자섬 같다고. 딱이네. 딱이네. 그러니까 그냥 왕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분명히 이 김부자를 위한 그럼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왕이랑 조선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조선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영의정 좌의정들이 그냥 뭐라고 그냥 안 되지. 불가하오. 땡척하여 주시옵소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거나 했다가는 당연히 반정이 일어나죠. 그렇게 쫓겨났었던 왕이 연산군인 거니까. 만약에 김정일 앞에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 저놈에게 사약을 내려라. 제가 한국에 와서 역사 대하드라마 보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해서 와이프 보고 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에게 그런다는 거야. 야, 그 뭐 조선시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거든. 아니, 북한을 어디 통촉해 주시면 저는 그냥 붙여버려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 통촉해 주시면 저 무슨 소리야? 아, 조선이 저렇게 민주적이었어?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제 북한에서 엄두를 못 내는 얘기 아니에요? 엄두도 못 내는 얘기죠. 어디 감히 통촉해 주시옵소서가 어디 감히 나옵니까 그게. 그러네요. 제가 북한에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삼지연 특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여름에는 무조건 가요 그게. 삼지연 특각. 한 달 혹은 두 달씩 유명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은 더우니까 그쪽 가면 공기가 좋고요. 고산지대면 또 건강이 좋잖아요. 예. 백두산 가까운. 근데 항상 보면 북한은 특수한 게 이제 중국 그 국경연선 있잖아요. 그쪽에 특각들을 좀 주시해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쪽으로 전시지 굴 빠지려고 하거든요. 탈출하려고 해외 탈출 생각 안 하겠어? 하죠. 김일성도 봐요. 전쟁 때 이제 그 만포의 고산진에 가서 그 지하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전쟁 때 김일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원래 북한의 지하 벙커 역사는 김일성 때부터 전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온 거죠. 북한은 지상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굴을 뚫습니다. 모든 설비가 다 그래요. 북한 컨셉이 시계공장을 지어도 시계공장 밑에 전시의 시계공장이 옮겨갈 땅굴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황주 비행사단도 가봤는데 비행기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넉 대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 땅굴에는 미국 식구가 8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 전략 지점에는 다 땅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74년도에 정권을 잡잖아요. 당권을. 아버지를 대성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요. 대성산 미암동이라는 건 평양시 그때는 평양시 끝이야. 자기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놀아야 되는데 황정엽 비서가 이야기한 데 의하면 자기 집무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목란간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있어서 거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전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안 쓰는데 정세가 긴장해진다. 뭐 항공모함이 왔다. 도끼나무 사건이 터졌다. 이럴 때는 자기도 운동을 하고 자기도 술도 마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전기 자전거 타고 그걸 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 시내 모든 주요 거점들의 주요 시설들 밑에는 다 땅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안에도 외무성 바로 뒤에 연결된 데 외무성이 전시에 들어갈 땅굴이 있고요. 국가보위성도 전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다 있어요. 주요 지점들은 다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주석궁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미산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후에 광명역이라고 바꿨는데 주석궁이 서면서 그 역을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서 삼각지역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갈 때면 전철이 불이 꺼져요. 광명역을 통과할 때는. 그리고 고속으로 통과를 해요. 근데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거를 다 김일성이를만 위해서 그거를 폐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략 지점에 다 땅굴이 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아무 때나 땅굴을 향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마스만 해도 땅굴이 500km가 넘는다며. 맞아요. 그러면 하마스가 아니라 북한은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땅굴을 팠는데 그게 몇천 킬로인지 몇만 킬로인지 되겠죠. 사실 그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걸 누려요. 근데 만약에 저 정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둥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못 가요.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도 함수부대도 못 가죠. 그러면 중국 쪽 통로가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에서까지 연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어디선가. 그 곳곳에서만큼은 연결 개미집이에요 지금. 아까 그 서포 그 땅굴 팠던 사람이 서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포가 순환비행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고속으로 가서 비행기 순환비행장 비행기 타고 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 연결돼 땅굴이 있어요. 근데 땅굴 전체 설계도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공병국에서 일하던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한 그 갱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호주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 전시에는 비행기와 기차로는 안 튈 거야. 땅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땅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탈출 루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은 왕비가 옷을 벗어가지고 국력에 입히잖아요. 그 세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도 뜰 거고요, 기차도 뜰 거고요, 각종 자동차들이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땅굴. 군중 속에 파묻히면 걸려. 생각 잘해, 걸려. 본인은 어디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섞이려면 좀 체중을 빼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그 상태로는 못 섞일 것 같은데. 왜 꼭 사람 사이로 숨어야 된다고? 야, 지금 그래서 사실 짭정원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애랑 이설주랑 별장에서 어차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본인과는 달리 자식을 너무 많이 오픈해 버렸어요. 지금 주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안에 더욱더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 노동당 1호 청사의 15관저에 주애와 설주와 함께 김정은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추정했는지가 위성이에요. 그렇죠. 위성이에요. 자, 노동당 1호 청사가 찍힌 정찰 위성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 바로 이거예요. 저기. 사각형 모양의 건물 총 3개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사 내에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맘만 먹으면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고 가까이 찍혔죠. 네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600m 떨어진 곳에서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저 1호 청사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된 노동당 1호 청사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21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이 청사 정원에서 열린 연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줄 알았어. 건물 양식이. 백악관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백악관 앞에 잔디밭에서 연회를 하는 것도 본따서 김정은이 연회를 했고 북한이야? 네, 이걸 공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었다고요? 바로 이곳이 김정은과 리설주와 이제 주애 등이 함께 살고 김정은의 집무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로 1호 청사입니다.